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양자 알고리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원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중첩하고 얽힘 그리고 양자 간섭.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왜 이게 지금 각광받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실은 이번 구글 윌로우가 나왔을 때 가장 비트코인 가격 그때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알고리즘이 쇼 알고리즘 이런 것 때문인데, 이 퀀텀 컴퓨터가 기술 개발이 많이 완료가 되면 암호 체계가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쇼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현대 암호 체계의 근간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 체계 같은 경우에는 RSA라고 하는 암호화를 이용을 하거든요. RSA 암호화는 1977년에 개발이 됐어요. 이제 지금까지 인터넷 보안의 근간이 된 방식이고요. 이 암호화 방식이 안전한 이유는 굉장히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여기에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RSA에서 사용되는 숫자의 크기가 2048비트짜리를 지금 현재 쓰거든요. 이게 대략 한 자릿수로 보면 617짜리에 되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걸 소인수 분해하려면 현재의 최신 슈퍼컴퓨터로도 수백만 년 걸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런 암호화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보이는 자물쇠 모양의 그 아이콘이라든지 카카오톡에서 이제 대화 암호가 돼 있다는 표시 보셨죠?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안 인증 마크라든지 이런 게 전부 RSA 암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1994년에 그 이전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리차드 파인만 등이 제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0년이 지나서 피터 쇼라는 사람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며 이 어려운 소인수 분해를 옛날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쇼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쇼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전에 그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5, 예를 들어 15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3과 5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이제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15를 나눌 수 있는 숫자를 하나씩 시도를 하죠. 뭐 2로 나눠보면 안 떨어지죠. 예,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떨어지잖아요. 3 곱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3하고 5로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러분들 그냥 아주 큰 수도 아니고 1989 생각해 보세요. 1989. 1989는 소인수분해가 뭐 곱하기 뭐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계산 안 되죠. 실제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37과 53의 곱이거든요. 37 곱하기 53, 이 두 개로 만들어진 수가 1739예요. 이거는 37과 53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내려면 1, 2, 3, 4 해가지고 계속 넣어서 두 가지 곱해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 2048비트 RSA다 그러면 이게 아까 617자리라 그랬잖아요. 617자리짜리를 알아내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게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들을 계속 넣어서 조합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로 그냥 팍팍팍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풀기 어렵다. 이걸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암호화를 하면 현대 암호화 체계가 깨질 일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기존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더라도 수백만 년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양자 컴퓨터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쇼 알고리즘은 1994년에 컴퓨터 과학계에 이제 굉장히 큰 혁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AT&T 벨 연구소의 수학자인 피터 쇼가 양자 컴퓨터 이론을 이용을 하면 큰 수의 소인수 분해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놓은 건데, 사실 AT&T 벨 연구소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그 엔트로피 쪽으로도 유명한 클로드 셰넌도 이제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쇼의 발견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그 이유는 양자 컴퓨터의 고유한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일반 컴퓨터는 0하고 1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우리 잘 알려진 것 같이 중첩 상태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중첩 상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냥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전을 회전을 시켰다고 치면 앞면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넘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소인수분해 같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인수를 동시에 시도를 해서 특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고, 두 번째 핵심으로 이제 양자 간섭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양자 간섭에서 이제 간섭은 파동 특성이거든요. 양자 상태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특정 패턴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쇼 알고리즘은 이 간섭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가능성 중에 실제 소인수에 해당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마치 뭐 수천 개 퍼즐 조각이 있는데 정확히 맞는 조각을 위해서 한 개씩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그냥 동시에 붙여보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병렬 계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중첩 상태에 있는 양자 비트가 모두 동시에 계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얽힘 현상이 있으면 되는 거겠죠. 이게 이 세 가지 특성을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쇼가 이렇게 하면은 소인수분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한 4단계로 이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제 먼저 보고 각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일단 첫 단계에서 초기화를 먼저 합니다.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하는 숫자를 지금 여기서 먼저 입력을 받도록 넣어봤는데, 우리는 그냥 알기 편하게 15라고 하는 비교적 작은 숫자를 예로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실제 암호체계에서는 훨씬 큰 숫자가 동원이 될 텐데 원리는 동일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양자 퓨리의 변환이라는 과정을 수행을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직접 이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제 중첩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 수천 개의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주기를 찾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일반 컴퓨터처럼 이제 모든 가능한 숫자를 하나씩 주기 찾는데 계산하면서 넣어볼 수도 있지만,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넣어서 어떤 게 맞는 주기인지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찾아낸 주기를 이용해서 실제 소인수를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죠. 앞에 사례에서는 5 곱하기 3을 찾아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각각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단계가 입력과 초기화 단계인데, 이제 먼저 소인수분해하려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15를 지금 찾으려고 했으니까 n은 15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에도 저장 공간이 있듯이 양자 컴퓨터에도 일종의 양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양자 레지스터의 초기 값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일반 컴퓨터는 굉장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일반 컴퓨터는 그냥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 양자 레지스터가 비트가 0과 1로 딱 되는 게 아니라 0과 1이 중첩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레지스터이긴 한데 여러 개의 숫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첩 상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양자 레지스터의 값을 가지고서 양자 게이트라고 하는 특별한 연사자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상태의 중첩 상태의 계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 양자 퓨리의 변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퓨리의 변환을 하는 과정을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이제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 굉장히 큰 숫자를 이렇게 처리할 때 지연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고 동시에 처리가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입력하고 초기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첩 상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인데 이제 양자 퓨리에 변환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퓨리에 변환에 대해서는 제가 퓨리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파동이 있는 어떤 그런 숫자에서 이용을 하는 건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 음악 속에 악기 소리가 여러 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악기 소리 중에 복잡한 소리를 하나하나 다른 악기로 분리해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변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양자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섞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분리를 해내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리를 조금씩 분리해내는 풀이의 변환을 할 때, 예를 들어 악기 2개, 3개짜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오케스트라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가 있으면 딱 듣고 이걸 딱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되게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동시에 그 악기 소리를 분리를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에서 이제 15라는 숫자에서 그걸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주기성을 찾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변환이 완료가 되면 이 결과 자체도 중첩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파동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다이어그램에 이제 물결 파동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여러 개가 이제 분리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주기 찾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쇼 알고리즘의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면에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부분이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 컴퓨터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실제 주기를 찾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15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숫자를 반복해서 곱하고 15로 나눈 나머지를 관찰을 하면 그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면의 그래프에선 지금 숫자 4를 기준으로 곱했는데 이거는 랜덤이에요. 4를 할 수도 있고 5를 해볼 수도 있고 뭐 3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넣어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양자 변환이 돼 있으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의 1승, 4의 2승, 4, 4, 16이겠죠. 그 다음에 4의 3승, 64가 되겠죠. 4의 4승, 256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로 각각 나눠봤더니 모두는 이제 나머지잖아요. 나머지가 4의 나머지는 4고, 이거는 16에 15면 1이죠. 나머지가 64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4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256인데 256은 1 나옵니다. 1.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주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주기가 4죠. 주기가 2가 아니고 왜 4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4하고 1만 봐서는 이게 주기가 두 개만 가지고서 둘 사이에서 반복했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봐야, 네 개를 봐야 이거 이렇게 4일, 4일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기는 4다.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왜 4인지 이제 설명을 잠깐 이렇게 드렸고요. 그럼 이 4라고 하는 주기값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찾는 과정이 지금 제가 설명은 되게 쉽게 했지만 이게 2, 3, 4, 5 등등 이제 곱하는 숫자도 계속 딴 걸 넣어 봐야 되고 이걸 동시에 관찰하면서 이거 4에 대해선 주기가 4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찾는 과정이 숫자가 커지면 엄청 복잡하고 이게 반복해서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동시에 계산을 해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찾아요. 그래서 이게 주기 4라는 걸 굉장히 찾았다는 거. 이게 이제 주기 찾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소인수를 도출을 해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수학 전공이 아니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방식으로 찾아낸다고 해요. 이제 첫 번째 시도로 A는 4, R은 4인데 R은 4는 여기서 아까 그 주기 찾아낸 4를 얘기하는 거고 A는 4는 뭐냐면 이건 랜덤이에요. 이제 우리가 15에 해당하는 소인수를 찾는 거잖아요. 1부터 15까지 중에 아무 숫자나 넣어가지고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2, 3, 4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실패 사례를 먼저 하나 보여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4의 케이스가 선택됐다고 하겠습니다. 4의 케이스가 선택이 됐을 때 여기 4에다가 이게 몇 승이냐 하면 R에 나누기 2. 왜냐하면 사실은 반복은 두 번에 한 번씩 되니까. 그러면 4의 제곱이 되니까 16이 나오겠죠? 이건 이제 공식이에요. 이제 찾아낸 공식인데 16에다가 1을 더한 거하고 1을 뺀 거. 여기에 공약수를 찾아내요. GCD가 최대 공약수거든요. 그러면 1과 15가 나오죠. 그러면 뭐 15에 대해서 1과 15? 당연한 거죠. 이거는 소인수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 하고 나서 이 밑에를 하는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니까 동시에 진행하는데 A는 2가 선택이 돼서
돌아가는 박스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박스에 해당하는 거하고 여기 박스에 해당하는 거하고는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A가 2인 경우는 보면은 2에 2승이니까 4가 나오잖아요. 그럼 4 더하기 1, 4 마이너스 1하면 5와 3이 돼요. 그래서 15하고 5 사이에는 최대 공약수가 5고 15하고 3 사이에는 최대 공약수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인수 두 개를 찾아낸 거예요. 인수 두 개를 찾아내서 3 곱하기 5를 계산을 해보니까 15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러면 기준값 A가 2가 됐을 때는 답을 찾아냈다. 굉장히 여러 개가 이용했는데 요게 답이네 라고 해서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쇼우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짧은 간단한 거 가지고서 이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쉬울 수 있는데 알고리즘의 한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이 사실은 그 주기가 짝수일 때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홀수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주기를 또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시도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짝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못 써요. 그래서 다시 재시도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충분한 시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 짝수가 나온다. 충분한 시도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재시도하면 어차피 짝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짝수 주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지적되는 알고리즘의 한계인데 이거는 뭐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 소리냐? 충분한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RSA 2048을 좀 쓴다 그랬잖아요. 2048비트짜리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면 적정한 수의 안정적인 큐비트가 돌아가야 돼요. 안정적인 큐비트 개념하고 물리적인 큐비트 개념은 사실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IBM 등에서 구현한 컴퓨터는 400큐빗 이런 거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배만 더 하면 되니까 4000큐빗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안정적 큐비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리게트 컴퓨팅에서 얘기하는 AC64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64 정도, 한 수십 개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2048을 깨려면 4000비트는 필요하다 그래요. 4000큐비트는 필요하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몇 년 내에 될 것 같긴 한데 언제쯤 될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비트코인은요. 지금 RSA 2048 수준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이제 깨려면은 약 수백만에서 1, 2천만 큐빗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아니고 우리 지금 그 결제하는 암호 시스템 있잖아요. 요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거는 어쩌면 수년 내에 진짜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양자 컴퓨터가 이것 또한 4000큐빅 필요하니까 한 3, 4년 내에 뭐 10년 내에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10년? 10년 내에는 되겠네요. 10년 내에는 될 것 같은데 뭐 1, 2년, 2, 3년 내에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갑자기 우리 소위 얘기하는 결제라든지 이런 데 암호가 다 깨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다행인 거는 지금 양자 내성 암호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암호화 방식은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아마 실용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새로운 보안 표준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보안 표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이걸 깰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기 시작을 하면 이미 이제 다른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러죠. 양자는 PQC라고 부르는데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쓸까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PQC가 나올 텐데 이 PQC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때쯤이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쇼우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